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천주교에 이어서 개신교, 불교까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관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를 두고 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 있다.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찬반 논쟁이 뜨겁고요. 그런가 하면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는 종북 사제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종북몰이 중단해야 한다. 이념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여부도 얽혀서 상황은 한층 복잡한데요. 자, 우리 사회 지금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토론자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의 상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석구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대 행정정책학부의 홍성걸 교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맡고 계십니다. 박주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종교계의 이단 시국선언, 그 가운데 퇴진 주장, 또 그 가운데 연평도 관련 발언, 그리고 정부의 반응, 검찰 수사까지 이게 쭉 한 덩어리로 얽혀 있습니다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개신교, 천주교, 불교까지 쭉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서석구 변호사께서 말문을 열어보시죠. 예, 저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지난 7, 8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예. 결성된 이유가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 소위 천주교 간판을 달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반대, 예. 심지어는 카알기 폭파, 김현희도 가짜. 이런 정도는 사제단이라기보다는 정의구현이 아니라 정복구현 사제단이다. 그래서 이 사제단에 대해서 과거에 나라사랑기도회라는 단체가 가톨릭 내부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의 맞서가 강력하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집회도 하면서 개신교와 북한 인권단체와 같이 중국 대사관 건너편에서 집회도 가졌습니다. 저도 그때 동참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천주교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전주 교구에서 박창신 신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미사에서 촉구 미사에서 자, NLL도 한국 영토가 아니다. 심지어는 독도에 비유해가지고 북한이 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한미 훈련 한국 탓, 미국 탓을 하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런 정도의 미사라는 것은 이것은 천주교 미사가 아니라 나라 망치고 천주교 망치는 그런 이 미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또 불교 내부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은 해체하라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해체하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좀 끊어가자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념 논쟁으로 지금 가셨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호준 교수께서도 서석구 변호사의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반론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나 불교계 쪽에서도 이딴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사회 전체적으로 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위한 어떤 반성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그와 같은 시국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일부 구절을 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종북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또 그런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기왕 이제 말씀하신 김에 드리면 NLL이 한국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박창신 신부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박창신 신부님께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을 그렇게 곡해해서 말씀하시지 마시죠. 그것을 뻔한 것을 그렇게 곡해한다고 얘기하면 뻔하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서 얘기를 하셔야죠. 두 분 잠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 변호사님 잠깐만요. 소개했기 때문에 다른 두 분들 일단 모두 발언을 하고서 이제 토론에 들어갑니다. 홍성걸 교수님. 네. 우선 종교인의 시국선언은 저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국선언의 경우에 정욱 의사의 박창신 신부의 그런 강론과 또 정의구 의원 사제단의 시국선언, 또 지금 말씀하신 불교나 다른 종단에서의 시국선언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적시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내용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중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고 인권이 위기에 빠져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다 되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벌할 거 처벌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인권이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권 탄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인권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하고 싶은 말 무슨 얘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타이밍의 문제, 적시성의 문제는 그렇고요. 내용의 적절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께서 방금 조금 이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대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퇴진을 그건 이제 하야도 아니고 퇴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도 아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독도 발언 얘기 있었습니다만 독도군에서 일본이 훈련하면 어떡하겠느냐, 쏴야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NLL에서 한미가 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얘기는 NLL을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상 경계선을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넘게 영토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한 것으로 조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물론 믿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까지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볼 때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대선 과정에 대한 이 비판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나 알겠습니다. 적어도 연평도, 천안함, NLL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내용의 적절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문제였다는 것이고 박주인 변호사도 모두 발언. 적시성과 적절성으로 나눠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년 가깝게 지금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제대로 좀 의혹을 밝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그런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인들로서는 이제는 종교인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적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적절성에 관련된 부분은요. 사실 이제 박 사장님의 어떤 말씀 전체를 보면 저도 전문을 좀 봤는데 한 9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요. 30분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양입니다. 예. 그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막판에 거의 뭐 반 페이지 될까 말까 한 분량에 대해서 이제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급도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꾸 지나치게 종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비판도 어렵고 소통도 어렵다. 이런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맥락이라든지 그 의미를 헤아리지 않고 종교와 사회주의라는 건 사실상 붙일 수가 없는 괴인데도 이거를 종북으로 몰면서 같이 붙이는 그런 우까지 범하는 상황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갑게,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맨 뒷부분으로 가려고 했던 얘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종북 사제냐, 종북 몰이냐로 바로 들어가죠. 서 변호사님. 그 민주주의가 아까 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해가지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결국 이석기와 같은 이석기가 남한은 모두 반역이고 북한은 모두 애국이다.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면서 6.25 때 남침하면서 북한군들이 즐겨 불렀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불렀다 이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통신, 유류 이런 기관시설 파괴 모의도 하고 총기나 사제폭탄이나 이런 것까지 논의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 대한민국을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협되는 이런 세력들을 국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위기다? 그게 바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한국이 자꾸 민주주의 위기라 하는데 2012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죠. 예. 그 이코노미스트의 EIU라는 저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2년 그 167개국 세계 그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풀 데모크라시스 해가지고 완전한 민주주의 군에 속합니다. 거기 21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1이고 일본이 23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이것만 잠깐만 얘기해요. 예. 북한은 167입니다.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면 세계 꼴찌인 민주주의 지수가 그 북한이 지난 대선 전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유신 독재 정권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전쟁을 벌이겠다. 그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대선 무효, 국정원 해체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이 선동하고 이런 차제에 끊임없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북한과 종북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주려는 이런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대단히 이거는 신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사진은 떠나야 됩니다. 교회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란 음모 사건에 해당될 정도의 범죄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 다 드린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잠깐 계시고요. 그런 발언 지금 제가 검찰에서 아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로라고 하는 게 아무 실체도 없습니다. 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를 검찰이 밝히는데 완전히 실패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고요. 실패한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죠. 제가 말씀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네, 기회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국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변호사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사건이 국정원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20만 건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SNS, 트위터를 통해서도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관여됐던 분들이 그 팩트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팩트가 드러났다면 이것이 재판 결과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이건 엄청난 그 선거에 개입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국정원 직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뭐 군사이버사령부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여당 후보를 칭찬하고 야당 후보를 폄훼하고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선거 부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똑같은 짓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거 부정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인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얼마나 흥분맹랑한 얘기인지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종북 메카시즘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빨갱이니 종북이니 몰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사회가 하나의 오로지 정부의 정책만을 홍보하고 칭찬하는 목소리로 그 사회가 가득 찬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민주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여야 하는 건데 뭔 얘기를 하면은 나도 종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국가보안법 적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또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파시즘적인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의 위기겠습니까? 양쪽 다 위기라고 하시는데 진단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홍 교수님. 그 종북 메카시즘이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금방 기억하시기 좋을 테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종북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종북 메카시즘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진보 좌파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진보 좌파에서 나온 거예요.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때에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세력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들 종북 성향 때문에, 종북성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같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종북이라는 말 자체를 보수 우파에서 먼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분명히 종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얘기하다 보면 좀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틀림없이 종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호중 교수나 우리 박 변호사님한테 누가 종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런데 종북 몰이 한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럼 종북 몰이를 누가 합니까? 스스로가 지금 종북 몰이를 당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이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야. 다양한 것 잠깐만요. 다양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좀 짧게 왔다 갔다 하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보고도 종북 사재단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의구현 사재단이에요?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정의구현 사재단을 왜 종북이라고 하느냐? 저도 정의구현 사재단이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한국 정부가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여태까지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에 속한 저 같은 사람도요. 왜 대한민국 땅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한미군 없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헌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 여기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북이라고 안 하면 뭘 종북이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면은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여러 인권기구들, 세계 인권기구들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 좀 대표적으로 1992년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잘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러 권고했었고, 99년도에도 했었고, 2006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하라라고 권고를 했었고, 압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무려 124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정도였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종북이 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인식인 것 같거든요. 말씀 맞습니다. 세계 여러 유엔을 비롯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자, 국가보안법에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했다고 우리가 폐지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이 위협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 유엔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주고 책임져 줍니까? 종북 세력이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에 실제로 안보를 받을 때에 유엔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거기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하시고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내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내란을 선동한다든지 간첩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건 이미 형법에 의해서 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을 때의 국회에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맞습니다. 형법이 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폐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미 그 시절에 만들었어요. 예. 이미 우리 입법자 선대 입법자 분들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건 형법이 제정되는 순간 53년에 형법이 제정됐는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를 예정하고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왜 끼어드냐면 오늘 여기서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토론하는 자리는 그렇죠. 아닙니다. 얘기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맨 처음부터 우리가 종교인의 정치 참여로부터 이걸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게 종북이냐 종북몰이냐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막 뒤엉키고 있는데요. 이왕 내친 김에 좋다 이거죠. 아까 종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 쓰셨고 종북 사대단이라는 표현 쓰셨으니까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개입 같은 얘기를 좀 더 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왜 종북 사대단이라고 주장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운동권 판결로 또 운동권 변론으로 정말 악명을 떨쳤던 판사였고 변호사였습니다. 아마 저만큼 운동권 판결 많이 하고 운동권 변론 많이 한 사람도 드뭅니다. 예. 제가 그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변호사입니다. 판사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그런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느냐? 예. 제가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운동권을 만나가 변론 준비를 하는데 운동권들 대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님, 남한정권 계례정권입니다. 남한정권 타다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남한기업 매판자본 타도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북한은 자주정권입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김일성 주사파가 운동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운동권을 도와줬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 지은 이 죄, 속죄하고 보속하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변호사로 거듭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결연하게 이 투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변론할 때요. 산호명, 혁노명 사건 변론을 했는데 이 산호명, 혁노명들이요. 사주총기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검찰이나 정권이 이런 소위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이런 김일성 주사파들을 척결을 해드렸으면 이석기와 같은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누가 좀 받아주시죠, 이호준 교수. 서 변호사님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종북 사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종북몰이, 저는 종북 메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 먼저 쓴 것은 맞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종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아무한테나 사회적인 비판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로 너는 종북이다라고 한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없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제 계속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과거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50년대에 나타났던 그런 그 소위 이제 공산당에 대한 메카시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과 지금 굉장히 유사한 국면으로 한국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니 국가보안법 폐지니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북한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고 결국 종북 세력 아니냐.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죠. 사실 그 많은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나오거든. 니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북한식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종북 세력이다.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그 사십니까? 그 얘기하는 내용, 주장하는 알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종북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서 변호사님 잠깐만요. 결국 반대파 전체를 종북으로 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한쪽의 시각이고 그렇지 않다. 분명한 종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더 계속하면 또 다시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개입,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잇따른 시국선언 전반에 대해서 종교계의 과도한 참여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 말이죠. 우리 사실 초반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 건너뛰어졌어요. 그 얘기를 우리 홍 교수님이 좀 받아주시고. 종교인들도 또 종교계도 일반 우리 국민들처럼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종교인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국선언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국선언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걸 얼마든지 시국선언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종교계가 지금 카톨릭도 그렇습니다만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계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우리 이거 전체 생각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다 좋은데 문제는 박창신 신부의 경우에는 이걸 강론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평신도들 앞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종교인들로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회 중에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지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신도 앞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평신도들 앞에서 특히 종교인들은요,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혹은 스님이나 되게 모든 신자들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말 이유가 있고 과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 상관없이 그저 말씀하시면 이것이 법어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복음이고 말이죠. 이래서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발언을 하시고 근데 그 발언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근거가 매우 희박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정치 참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론 형식, 평신도합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좀. 강론에서 현실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거가 없이. 지금 강론에서 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또 문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미사 강론에서 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카톨릭 교리에 미사 강론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 사회, 제가 말씀드리고요. 카톨릭 사회교리에 보면은 교회는 사회 공동선인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의 종교계에서 현실 참여를 하는 것은 뭐 카톨릭 교리에 비추어 봐도 사제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문제될 것이 없고요. 또 우리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사제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뭐 그것이 저는 그것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그럼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은 되고 미사 강론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런 법 전혀 없습니다. 없다. 네. 짧게 좀 받으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카톨릭교회 교리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톨릭에서 그러면은 하게 해주되 강론에서 하는 게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교리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언급이 없다. 그렇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강론에서든 아니면 그 다른 방법이든 정치적인 참여나 정치적 발언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합헌적인 또 해석입니다. 자, 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교리에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 그 염수정 대주교님께서도 말씀했고 또 김계춘 그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카톨릭 교리서에 의하면 신부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고 그거는 평신도의 몫이다. 다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교리에 위반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발언 같으면 신부가 아니라 그 정치가죠. 그게 정치가 얘기지 그게 어떻게 신부의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 개입은 금지되어 있다. 직접적 개입은 그건 곤란하다.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염주교님이 쓰셨죠. 그런데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그 사회 참여가 포괄적으로 허용이 되되 금지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직을 담당하면 안 된다. 사제가. 그다음에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정치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보통 일컬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금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거 그 자체가 뭐 직접적인 정치 참여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것은 카톨릭 교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 로마 교황청에서요. 남미의 그 카톨릭 신부들이 해방신학, 소위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해방신학 입장에서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까지도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해방신학을 반대했습니다. 교황님. 그리고 지난번 교황님도 그렇지만 현 교황님도 해방신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금이 심지어는 공산 게릴라 단체까지도 지원한답니다. 이거는 정치가들이 하는 이 소위 이념투쟁이지 이 카톨릭 사제나 또 목사나 개신교나 그 천주교가 이런 공산 게릴라 단체와 결탁돼 가지고 이런 식의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황은 해방신학 안 된다. 당연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신부님이 아무거나 제한 없이 한다는 것은 박장신 신부님이 공산주의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론에서 말씀을 하신 정도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좀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직접적인 참여를 금지하면서도 예외를 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권리 수호라든지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 요구되면 또 관할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거조차도 가능하도록 또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시부님들의 어떤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교리에는 없다. 그리고 1965년에 발표된 3억 헌장이라든지 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봐도 신부님들이 공공선과 어떤 사회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함께 해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논의의 방향이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얘기하면서 카톨릭 교리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교인 물론 카톨릭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현실 정치적인 문제고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할 때는 사회적 우리 일반 통념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신부님들이 강론에서 현실 사회의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박창신 신부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지금 여러 신도님들 앞에서 그대로 이것이 마치 신념으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를 좀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연평도 포격.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연평도 포격. 연평도 포격이 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라고 연평도 포격에 관한 주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 박창신 신부님의 말씀이 사실에 입각한 겁니까? 자,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에 입각한 겁니까? 아니, 거기서 팩트는 뭐예요? 결국은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호국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어쨌든 이 북한 쪽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쪽 지역을 향해서 포격을 했고 또 북한이 또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했고 뭐 이것이 팩트죠.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떤 왜곡을 했나요? 쏜 거는 그러면 그거 당연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랬죠. 정당하다는 건 평가의 문제이고 저는 박창신 신부님이 정당하다고 얘기한 거 지금 아닙니다. 저 변호사님답지 않은 말이죠. 말장난을 합니까? 아니, 그 팩트에서 뭐가 오류가 있습니까? 예. 박창신 신부님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여기 지금 천안함 사건 났죠. 천안함 사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 저 NLL 지역에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한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훈련하면 포사격해야 하고 보초도 더 잘 서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지스함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3대나 있다는데 이건 참 이게 NLL 저거군요. 천안함 문제군요. 연평도 포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천안함 아예 마저 네. 하세요. 맞아 할까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천안함도 여기도 사실이 아니죠. 자. 북한 엄청난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북한은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를 빙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아는데 배가 노후되면 끊어진다 그랬거든.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든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예. 그게 천안함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고도 쭉 나와요. NLL 뭡니까? 라는 얘기도 나와요. 우선 네. 천안함까지만. 이게 사실입니까? 전문 읽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가 거짓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네. 뭐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지금 이 문장을 들으시고도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지금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조작했는 겁니까? 정부가 조작한 겁니까? 조작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까? 아니, 북한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장난이 이게 뭡니까?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누가 한 말씀 주시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북한이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일부 국민들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좀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창선 신부님도 이것을 들으시고도 이것이 그냥 의문 제기하는 정도 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념 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또는 주되게 얘기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문제나 이런 것들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분이 신부인데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가톨릭 내에서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해봤지만 가톨릭 교리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건 점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천안함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강론해서 얘기하신 건 맞죠. 예. 하지만, 과연 그거 자체가 완전히 불허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느냐. 그것이 단순히, 종북이라고 불릴 정도의 일이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군데에서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그 의혹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천안함 프로젝트란 영화는 법원에 의해서 상영이 허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모를 어떤 단체인지 개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협박에 굴해서 결국 상영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속 시원하진 않은데 얘기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박찬신 신부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자꾸 얘기를 못하게 하느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종북으로 모느냐. 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자꾸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짧게 하시고요. 예, 짧게 할게요. 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연평도 포격 문제지만 그 밑에 이제 나오지만 충분히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종북으로 몰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견해가 부딪힐 수 있는 거. 천안함 문제 우리가 그 큰 군함이 하루 저녁에 그야말로 반동가리가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죠. 최선을 다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입증이 안 됐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이것은 북한을 적으로 몰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같은 얘기로 지금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른 쪽으로 가려다 보면 천안함 연평도로 가고요. 천안함 연평도로 갑니다. 제가 오죽하면 전문 읽으시겠다고 할 때 말릴까 하다가 그냥 좋습니다. 하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네 분 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하나씩만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바로 가겠는데 뭐냐면 먼저 서석구 변호사하고 홍성걸 교수께는 그렇다면 천안함 연평도 관련 발언만 없었다면 박창신 신부의 강론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 질문에 답해 보시고요. 반대로 이호준 교수나 박주민 변호사는 그렇다면 천안함 연평도 발언도 과연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답을 좀 해보시죠. 예, 이 발언만 없었다면 괜찮습니까? 그 강론이? 이 박창신 그 신부의 발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가 하지만은 NLL 관계, 천안함 폭침 관계.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렇게 연평도 이 모든 것들 NLL 천안함 관련 발언이 전혀 없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부분만 있었다면 그럼 괜찮습니까? 그 부적절하죠. 제가 그러면 제가 그 반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선 관련 제가 반론을 하겠다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 검사가 진재선 검사입니다. 이 진재선 검사는 누가 임명했느냐? 그 전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재선 검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사회진보연대에다가 매월 꼬박꼬박 5만 원씩 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예. 그런데 제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현재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조작됐다, 공안 탄압이라 하면서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석기를 비호하고 이런 단체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는 소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타도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세력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알겠습니다. 검사에게 어떻게 수사 주임 검사를 맡겼냐.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네. 부적절한 검사가 수사했으니.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댓글 문제 해가지고 트위터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자꾸. 짧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답을 다 들어야 되겠죠. 자, 댓글 73개입니다. 73개가 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리고 트위터에 뭐 처음에 해가 공소장에 변경돼가 5만 얼마 몇천 개 됐다가 이것이 0.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120 몇만 개 해가지고 했는데 이 트위터가
국정원 직원이 직접 했는 것은 139건에 불과합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중요하지만요. 자, 요것만 제가 제 통제를 따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국정원의 반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죠.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발언을 통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연평도 천안함 같은 그런 발언이 전부 없다 손 치더라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그 자체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신다는 거고.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천안 연평도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그 내용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박창신 신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박창신 신부의 개인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지금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을 했다. 그것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무슨 형사나 뭐 이런 거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 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이시다는 거고. 이호준 교수, 박주민 변호사도 답해 보시죠. 그 발언이 적절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박창성 신부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취지는 지금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데 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종북몰이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바탕 위에서 이 종북몰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확실한 어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뭐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단정을 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시각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사례로 든 것도 적절했다.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연평도 같은 박주민 경우에도 변호사 의견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정리해 보세요.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영해 주장을 하면서 이제 NLL에 대한 이제 분쟁 상황을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NLL을 지킨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곳이 분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한번 하신 말씀 반복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답변. 예, 뭐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의구심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뭐 넓게 보면은 이 사건의 어떤 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그 실체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의구심. 이런 것도 사실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질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도 이분은 종교인이세요. 우리가 NLL 이남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영해와 같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분쟁이 있는데 자, 분쟁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그때 전통문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쏘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굳이 군사훈련을 해야 되겠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거의 또 비슷한 말씀이니까 어쨌든 사례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 용인 범위 안에 든다. 이렇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좀 아까 홍 교수께서 동의하지 않지만 이 두 얘기만 없다면 뭐 형사처벌 이런 건 좀 문제 있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은 역시 또 천안함 연평도 그 부분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걸 마지막 토론 주제로 잡아서요. 이건 정말 짧게 한 말씀씩만 들어보도록 합니다. 홍 교수가 먼저 발언하시죠. 예, 저는 이게 말하자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수사할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또 종북성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 뭐 찬양 고무죄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 뭐 다 세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말 한마디를 그렇게 북한의 입장이나 혹은 북한의 이 말을 그대로 옮기거나 입장을 옹호했거나 이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고소고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은 제가 알기에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이것을 과연 계속 수사를 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도 또 검찰에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기소 독점주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창신 신부님이 이 한마디를 가지고 예컨대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혹은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아하. 그러나 이 박창신 신부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네. 정의구현 사재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종북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불의구현 사재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예. 과거에 우리 권위주의 시절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좋은 일을 했던 것 다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결론을 좀 정부가 박창신 신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래서 네. 이것이 확실하게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판단하도록. 네. 자, 박 변호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의 임무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진짜 종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종북이라는 단어의 과잉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돼서 수사는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특히 종교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발언입니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예.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판단들도 검찰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석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수사. 예. 이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이게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고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신부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기현 신부도 북한에 가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신부라는 것이 무슨 성역이 돼가지고 아무 얘기나 한다고 해서 다 합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이제 함세웅 신부가 염세웅 신부가 교리를 왜곡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세웅 신부 대주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염수정 대주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함세웅 신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의 김영식 신부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 바위는 부활과 승천의 자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의 김병상 신부는요.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변호사님. 자, 이게 박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 정의구현 사재단의 실체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김병상 신부도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이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봉수교의 이성숙 목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김일성이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갑자기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부활과 승천 또 죽음을 당한 예수에 비교했다는 것은 이거는 가톨릭 사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중국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서 변호사님. 법적으로 왜 뭐가 문제가 아니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했습니다. 6.25 전범 모택동을 어떻게 가장 존경한다 했습니까? 서 변호사님. 자, 요거만 한번 끝죠. 이제 그만하세요. 달려갈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신부의 말이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합법화되고 국민들에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천주교를 대변하기 때문에 마치 이름을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고 강력하게 천주교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서 변호사님, 오늘 제가 충분히 발언권 드렸죠? 네. 앞으로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 말씀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드리는 발언 외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이호정 중요한 문제이다. 이호정 교수께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앞에서 홍 교수님
저하고 초반부터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이 부분은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발언 가지고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보기 어렵다. 지금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만 가지고. 그럼 고발된 사항이 그거면 그거에 대해서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수사 의무가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이고. 지금 뭐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도의 그 발언 가지고는 뭐 국가보안법의 뭐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송법상으로는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뭐 이 수사를 더 진행할 것도 없이 그냥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홍 교수님께서 그럼 이참에 그 발언 하나는 별 문제 아니지만 박창신 신부님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동들이나 다른 발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검찰이 볼 거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건 고발의 사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종북 메카시즘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 발언은 별거 아닌데 그걸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왔나 보자. 너 평상시에 한 행동이 뭔지 보자. 그래가지고 뭔가 털어가지고 범죄가 될 거를 다 골라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행태들. 이게 바로 종북 메카시즘이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법 체제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박창신 신부가 그렇게 주장한 것의 진위를 지금 두 분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위가 뭐냐를 판단을 하려면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언행을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발언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그걸 평소에 한 것까지 다 몰아서 그걸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신 김에 이 박창신 신부 발언 논란된 후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박 변호사님하고 홍 교수님 한 말씀 해보실래요? 사실 그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위축 효과, 뭐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제재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요. 정확하게 어떤 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진짜 그 일이 있자마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때 여당,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거의 쏟아내듯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는 크게 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정치권, 특히 여당의 태도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은? 저는 그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그 원칙의 문제 얘기하고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원칙은 옳은데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그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리가 또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발언이 나왔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 혹은 총리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훨씬 더 나빠졌겠죠. 근데 좀 그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미숙하다 이렇게 좀 봐요. 그다음에 우리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위축 효과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오히려 위축 효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토론 한번 하고 가거나 우리 진보 좌파의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난리가 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는 우리 국민대 학생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또 연구실이고 뭐고 전부 저러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말도 못합니다. 그 위축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 위축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거 싫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이호준 교수, 서강대 학생들은 불쌍한 사람 안 됩니까? 위축 효과 없어요? 양쪽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안 되게 해야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걸 당하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론 분열을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의 박 신부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론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그게 왜 공론 분열입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 원칙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논평만 그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우리 중립지대 시민 패널 분들께서는 지금 이 사회 뜨거운 주제에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몇 분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하실 분 손부터 들어주시고,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먼저 하세요. 옆에 가실 것 없이.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조영수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종교인의 정치 참여인데 너무 국한된 말씀만 주고받으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종교인의 정치 참여 얼마든지 시국선언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런 시국선언을 하게끔 만들고 빌미를 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권이 제일 좋은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던지지 않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국선언이 새로운 사회의 분열과 문제와 무리를 야기한다라면 좀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입장이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꼭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주의 주장을 하고 싶다면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양쪽을 다 좀 질타하셨네요. 종교인은 내 발언이 사회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으나 생각해달라는 거고 아예 이런 움직임 없도록 정치가 잘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뭐 양쪽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옆에 분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박 신부님 말 중에서 연평도 얘기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고 있는데 여기서 놀지 말라고 때린다는 건 이거는 폭력을 합리화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은 언제나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사실 지금 자제분이 군에 있어요? 군에 있었고 사실 연평도 얘기 나왔을 때도 우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막 가슴 떨리고 우리 같이 모여서 라면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 아닌가요? 누구든지 어떤 얘기를 했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는 쌍방향으로 다 소통이 되는 시대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말 다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린 국민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슈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놔두면 놀다가 아니면 고만 이렇게 되는 게 확실히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발언 같은 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냥 여론의 공간에 맡겨둬야지 왜 정치가 개입하느냐. 검찰 수사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 또 양쪽을 다 좀 비판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 마이크 좀 넘겨받아 주세요. 이쪽입니다. 빨간 옷 입으신 분.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고세롬입니다. 네, 먼저 논의되는 거 잘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그 아까 반대됐던 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이런 게 공식적으로 천주교 전체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도 제 친구들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얘기를 하면 천주교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좀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더 확대돼서 좀 더 양론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주교 일각의 발언을 천주교 전체의 것인 양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천주교 전체 얘기 아니야? 라고 저에게 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도 그 주변 분들한테 100분 토론을 꼭 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종교 내에서도 지금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걸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그 말씀으로 듣고요. 또 이쪽에 계시나요? 없으시면 옆에 분 먼저 마이크 잡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공재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종교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이란 지금 신의 교리라든지 어떤 자기 각자의 그런 그 교리를 신도들에게 전파하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종교인이
그 시민들에게 정말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NLL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이런 사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그 미사중의 그 자기네 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 쪽에 있거나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발언은 종교 그 미사 중에 이런 행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교수님하고 생각이 아주 비슷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 중립지대 발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실은. 예, 그 정도 제가 듣고요. 다른 분? 예, 마이크 좀 넘겨받아 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지선입니다. 저는 이 한 종교 내에서 종교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 내에서 개개인이 취하는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종교의 대표자로서 종교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발언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마치 종교의 대표적인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자리에서는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정치적인 견해를 펼 게 아니라 미리 좀 사전에 숙고를 한 상태에서 어떤 성명서를 작성해 본다거나 하는 스스로 좀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 연설은 안 되고 성명서는 되고. 네, 정치인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종교인이 예. 기자회견은 되고 강론은 안 되고. 네, 비슷한 맥락에서. 역시 홍 교수님하고 생각이 오늘 아주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후반부에 갈수록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의 분들이 많아서 중립지대 시민 패널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이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또 한 분 정도 들어볼까요?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조남건입니다. 그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은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역사적 시기마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박찬희 신부를 포함한 사제단의 발언도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다양한 의견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좀 확대된 것은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서 피력될 수 있었던 것들이 더 큰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청와대와 그 현 정권에서 조금 더 그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종북 프레임, 그러니까 박찬희 신부의 어떤 발언을 하나의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간 듯한 인상을 일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의 어떤 자유를 억제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종교인들은 지금 박찬희 신부의 그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이나 입장에 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인이 하는 발언은 양심과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서 어떤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발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 어떤 한 측의 주장, 진영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시국 발언을 할 때도 어떤 그 종교인의 중립과 균형을 맞춰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 종교인은 조금 더 분열 조장형 발언은 자제하고 좀 중립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정부나 정치권의 과민한 반응 이것이 오히려 또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양쪽을 다 좀 지적하시는 의견들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몇몇 분들께서는 종교인들의 너무 적극적 정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마무리 토론해야 할 주제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와 종교의 관계인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대목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바람직이라고 하는 그 시각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박주인 변호사가 말문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인들도 정치적 발언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공선을 위하거나 또는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박창신 신부의 그 발언도 사실은 1년여 동안 답답하게 만들었었던, 국민 전체를 답답하게 만들었었던 그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일방을 계속 비판하는 일방을 계속해서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적절한 얘기였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조금 더 자제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없겠죠. 언제가 필요한 때냐, 아니면 그런 어떤 얘기가 자체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편.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예 금지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좋습니다. 자, 홍 교수님도 바람직한 종교와 정치의 관계라고 할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 먼저 마지막에 드릴까요? 예. 안 드릴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뭐 여러 그 패널 중립지대 우리 시민 패널들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종교인들도 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말씀처럼 공동선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더 화합할 수 있고 보다 더 그야말로 우리가 소통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 참여나 혹은 발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번 발언처럼 상당히 그 사실관계에 어긋나거나 혹은 그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의 어떤 그런 지금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과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그 갈등이 결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선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패널 말씀들처럼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호준 교수께서는요. 종교의 사제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치인이 아닌데 사제분들이 그런 발언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 종교인들의 역할에서 또 너무나 그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많은 사제분들이 또 뭐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게 된 거 그만큼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박한 좀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이것이 도대체 문제가 돼야 되는지 잘 사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주장이지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주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주장인데 이것을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압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는 의견이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것이 통합이지 한쪽의 얘기를 종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하면서 억압하는 게 그게 과연 통합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서석구 변호사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호준 교수의 답변 듣고 나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게요. 왜냐하면 서석구 변호사랑 이호준 교수 이제 천주교 쪽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 서 변호사님 계신 단체에서 박창신 신부의 파문 건의서를 교황청 대사관에 제출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사제로서의 신분 자체를 박탈해달라고 교황청에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만 한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호준 교수 답변 말씀 듣고 마무리로 가죠. 아까 똑같은 얘기 이제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 북한이 대남 공작으로 끊임없이 선동해왔던 이야기들, 천안함에 관한 이야기, NLL에 관한 이야기, 연평도 포격에 관한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 구속이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다 북한이 그동안에 주장하고 선동해왔던 겁니다. 이것을 신부님이 미사 강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가들이나 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얘기인데 어떻게 신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정치 사제, 종북 사제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것이 한국 천주교도 안전해지고 대한민국도 안전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 이 파문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사제들의 이 정치적인 참여와 발언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신 신부님께서 하신 그날 발언을 다시 한번 정말 좀 꼼꼼히 좀 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기조는 인권과 평화입니다. NLL에서 연평도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평화지향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유도하려고 하는 정부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카톨릭 교리에 입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석구 변호사께 이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라든가 교황청에서 얘기할 때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야기였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선동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청의 전주교에서 이 교리는 인도적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종교의 기능, 천주교의 기능이라는 것은 갈등을 아까 이제 홍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은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데 갈등을 오히려 그냥 분열을 조장하고 대립시키고 그리고 아까 긴장을 조정하고 했다는데 사실 긴장을 조성한 것은 북한이었지 남한이 북한한테 이렇게 조성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까 이제 소통 부재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제 소통에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석기와 같이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정말로 나라가 무력으로 타도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단호하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종교인들이 좀 종교의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여야가 좀 뜻을 모아서 합의도 이루고 내일부터 국회 일정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 고조돼 가던 이 종교와 정치 사이의 갈등도 조금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정치권과 종교계 전체를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신 네 분 토론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민 패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